여의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가 궁금하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중 패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야겠어. 그지? 자,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어. 그럼 패권의 최고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바로 뭐냐면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들이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지 진영에서 왜 자본주의가 승리했지?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뭐 몇 나라 없죠. 몇 나라 생각보다 없어. 네, 그렇죠. 공산당이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아.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가장 큰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 체계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확 줄었거든. 그렇죠. 동유럽 다 바뀌었고, 그럼요. 동남아는 좀 남아있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섞여져 있는 게 좀 여기 있고, 중남미는 이제 싹 바뀌었지. 쿠바마저도 이제 개혁개방이 됐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 답을 얻게 되는 거야.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툴 때 미국 편이 많아지고 있느냐, 중국 편이 많아지고 있느냐, 어느 쪽을 많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될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선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3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에 골칫거리가 있었어. 바로 그 골칫거리를 서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패권되는 걸 좀 도와주세요 했던 게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 영국도 그랬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국가 간의 양극화야. 국가 간의 양극화. 그렇지. 이 200년 동안 서구 국가들과 서구 국가가 아닌 지역 간의 양극화 추세가 정말 계속돼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서구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체계적인 대안만 준다면 나 당신을 따르겠어. 이런 방식이 많았거든. 소련 옆에 14개 위성 국가들이 왜 공산당을 지지하고 위성 국가로 들어간 거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다 공평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간 거 아니야. 코민테른이죠. 그러다가 아니다 하고 다시 14개 위성국가가 다 나온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양극화 추세에 나도 부유롭게 해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중국은 그러면 전 세계 제3세계 국가에게 정말 양극화 완화에 기여했느냐? 그리고 중국 내부도 또 지지를 계속 해줘야겠지, 공산당을. 그렇죠. 그럼 중국 내부도 양극화 체제가 완화되어 왔느냐를 반드시 봐야 돼. 그게 체제의 어떻게 보면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고 전 세계적인 지지를 확보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그런데 예전에 마오쩌둥 시절에는 모두 그냥 분배를 한 거잖아. 집도 나눠줬고, 그 다음에 주요 생필품도 나눠줬지,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제한됐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양극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것도 설명 드릴게. 그 당시 내가 그 자료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마오쩌둥의 월급이 얼마냐 하면, 내가 이건 힌트를 줄게. 당시 마오쩌둥 시절에 그 농민들의 평균 월급이,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60위안이었어. 네, 60위안. 그런데 7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때 받았던 월급이 인민폐 위안으로 얼마 받았을까? 60위안. 똑같이? 네. 아니야.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경조사도 챙기셔야 되고. 뭐 항공비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400위안 정도를 받았어. 400위안. 그럼 몇 배 정도 되는 거냐? 한 뭐 6, 7, 40이니까 뭐 7배 잡자. 6.5배 정도. 그 정도 되겠네. 6.5배 정도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6.5배 월급을 마오쩌둥이 더 받았지만 생각을 해봐. 중국이라는 대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평범한 그 노동자 월급의 7배 더 받았다? 이걸 많이 받았다고 보기에는 그렇죠. 좀 어폐가 있지. 그럼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상당히 양극화가 완화되어 있었어.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후진국은 경제적인 양극화를 쳐다보면 안 되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후진국이라는 표현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 신생 독립국. 신생 독립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권력의 양극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민들과 마오쩌둥의 소득 격차는 한 7배에서 6.5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권한의 격차는 어떻게 됐을까? 아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수준이지. 아니,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는데 무슨 그렇지. 무슨 권력을 논해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 차이가 결국 뭘 만들었냐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느냐? 너 잘 생각해봐. 공산당이 딱 집권하고 나면 그 동네의 지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지? 부르주아라고 부르거나, 그렇죠. 또 뿌띠 부르주아라고 뭐 부르거나, 분홍들 뭐 그다음 모범 노동자라고 부르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뭐 하지? 숙청하고 인민재판. 인민재판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뺏고 그 사람 집에 할당되는 분량을 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험한 일로 강제 노역에 뭐 배치시키고. 조리돌림 하잖아요.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저 뿌띠 부르주아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었던 애들입니다. 저 지주가 우리 사회를 좀먹었던 애들입니다 하면서 꼬리표를 붙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거나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 어떤 경제적인 기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기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로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는, 우리 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다 공동소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양극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한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막 뒤틀어 버리는 거야. 문화 대혁명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네. 뭐 멀리 할 것도 교수하던 없네. 사람들 뭐 복도 쓸고 있고 뭐 나중에 뭐 맞아. 예. 제일 허드렛 일인 그 대학교 화장실 청소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정문에서 수의하고 있고 막. 맞아. 예.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재배분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권력이었던 거야. 그래서 권력의 양극화가 있었을 때는 사실 그걸로 경제적 양극화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이런 그 중국이 결국 계속 발달하는데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왔던 거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졌었고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진 사람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빈부격차가 슬쩍슬쩍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개혁개방 되니까 이제는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근데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줄지 그 결정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한 가진 사람과 권한 갖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이젠 실질적인 경제적인 수혜까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사실 내부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게 공동부유 아니야. 그렇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네. 실제 내가 통계 하나 찾아왔어 또.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커진지를 실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2010년도 자료인데 중국의 각 성마다의 그 상의 평균 그 주민 소득을 다른 국가의 국민 소득과 한번 비교해 본 통계가 있거든. 중국의 그 당시 상하이의 평균 소득은 키프로스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어. 키프로스. 그 당시 2010년도에 키프로스가 10,000불이 좀 넘었었거든. 10,000불 좀 넘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같은 해에 베이징, 텐진 같은 경우 국민소득이 다 10,000불이 넘었는데 2010년도에 그런데 구이저우 완전 얼마일 것 같아? 뭐 2,500불. 너 얼추 맞췄어. 2,000불이 조금 안 돼. 그 다음에 윈난성, 깐수성, 안우이성이 3,000불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의 소득 격차가 5배 정도 되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지. 다 다른 나라라고 봐야 되겠네. 다른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성마다의 소득 격차,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농민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관월다이, 홍월다이, 푸얼다이. 그렇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중국 내부의 상황이었던 거야.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한 걸 너무 잘한 거야. 1970년대 전 세계 자료를 보면 빈부격차와 관련된 그 당시 지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1980년대 전 세계 빈부격차와 관련된 지수를 딱 보면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 아, 완화됐어요, 오히려?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하다 보니까 저 농촌 지역의 절대 빈곤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소득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베이징, 텐진, 상하이 이런 데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소득 증가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 됐다면 뭐라고 하죠? 좀 낙후된 지역들 그런 지역의 소득 증가율은 몇천 %가 돼요. 그래서 분명 빈부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있는 소득계층들이 급격히 소득이 늘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 경제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 이 내부는 설명했고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과연 여타 중진국, 후진국의 경제적 부상을 가져왔을까, 못 가져왔을까가 중요한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덕을 본 면이 있어요, 확실히. 정답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솔직히 중국의 덕을 많이 봤어. 예. 우리가 이제 중동 건설 붐 그리고 삼저 호황으로 인한 뭐 어떻게 보면 고도 성장 그렇죠.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위기를 경험했잖아. 90년대 후반에. 네, 97년도 말에 좀 그렇지.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단 말이야.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 한국에 다시 반등을 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산 제품이 완벽한 기술 우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중국의 개혁 개방 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 다 이전해서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고 그것 때문에 품질도 이 정도면 정말 좋은 편인데 가격이 이 정도라고? 야, 메이드 인 코리아 가성비 짱! 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게 있었고 우리가 국자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뒤늦게 이제 우리처럼 자체 브랜드 만들어서 물건 팔아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간 중간재에 해당되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잘 만들 수 없으니 네. 이건 한국 거 사다가 이 안에 넣고 우리도 자체 브랜드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열나 많이 팔리고 예전에는 디스플레이도 많이 팔리고 LCD 했잖아. 뭐 들어가고 LED 들어가고. 그럼 바로 그래서 최근까지도 여태까지 우리가 대중 무역수지 흑자 때문에 국가가 잘 여기까지 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또 IMF도 또 빨리 졸업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가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찾아줬어. 중국의 밸류 체인에 있어서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공장을 짓고 거기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중국과 교류 협력을 했던 국가들은 모두 중국 경제 발달의 수혜 국가들이었어.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제품들은 또 중국 그 소비자들이 이제 점점 부자가 되면서 이거 한국산이에요? 우리도 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덕을 봤어. 그런데 손해를 본 국가들이 있어. 바로 중국에게 원자재를 납품해야 되는 국가들이야. 이 중국에게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가들은 원래 누구에게 등골 빼먹히고 빨대 꽂혀 있었던 국가들이냐면 서구 열강 국가들이었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남미 국가들. 뭐 몽골? 그런 국가들 대부분이 예전에는 서구 열강 국가들이 원자재를 수급받는 공급처로 거길 삼았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저개발 국가들의 원래 수건 사업은 뭐냐면 단일 작물 재배 체제에서 벗어나자야. 그리고 자원 개발 의존 체제에서 벗어나자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영국이 딱 보니까 야, 여기는 사탕수수만 쫙 지으면 되겠어.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니네들 먹을 것 자체적으로 뭐 사탕수수, 목수수, 뭐 수수, 뭐 깻잎 그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전부 사탕수수만 심어. 전부 커피. 전부 커피. 다 상품성 장르들이. 니네 전부 코코아, 카카오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됐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단일 작물을 재배를 많이 했었을 때 이 재배 작물을 그 나라에서 이걸 전부 안 사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리고 거야. 국제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그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장난질을 치는 거야. 사탕수수 우리에게도 재배하라고 했는데 저쪽 바다 건너 중남미 국가에도 또 사탕수수 재배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중남미 국가의 사탕수수가 굉장히 풍년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딱 가져가면서 우리 가격 폭락되니까 우리 건 더 싸지게 되고. 그냥 후려치는 거죠. 그렇지. 네, 소위. 그리고 또 중남미 국가에게는 우리 쪽에서 후려치는 가격으로 야 저쪽에서 더 싸게 준다는데 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분탕질까지 해가면서 헐값에 가져간다는 걸 안 거지. 그렇게 1년 농사져서 헐값에 그거 넘기고 나면 이제 본인들 먹거리 사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먹거리 외국에서 사오려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 강국이 맞는 거야? 이게 왜 농업 강국인데 우리가 다 농산물을 사오지?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단일 작물에 의존하는 농업 체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서구 열강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독립국가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 거야. 중국도 대표적인 농업 수입 국가거든.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동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량을 섭취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려고 농업을 또 단일 작목으로 재배하는 형태로 점점 다시 옛날처럼 진화돼 버리는 거야. 야, 우리 그 식량 안보로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아니에요. 워낙 많이 소비하니까. 그렇지.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중국이 많이 사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옛날 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어. 전 세계 모든 자원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에 자원 팔아가서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철광석으로 설명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50%를 혼자 소비해. 아, 그래요? 그런 정도야. 그러니 이거 웬만한 철광석 캐는 나라들은 전부 중국에다 철광석 갖다 팔아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자원 수출 의존형 국가가 돼버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철광석을 전 세계에서 소비를 안 했는데 그렇죠. 이게 중국이라는 15억 인구가 동시에 경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15억 인구면 중량급 있는 나라로 15개 이상의 나라가 동시에 경제 개발을 한다니까 전 세계 자원들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자원 의존형 그 구조에서 탈피하려고 했던 그 국가들이 야, 지금 뭐 이거 캐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내가 휴대폰 개발을 하고 자동차를 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자꾸 귀결되는 거야. 게다가 중국이 캐면 캐는 걸 다 가져가니까 전체 원자재 가격 시세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간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팔지 않고 다른 데 팔던 애들조차도 야, 요즘은 자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겠는데? 이 생각이 자꾸 다시 백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 전 세계 후진국들 중에서 농업 지향적인 국가들, 자원 개발 지향적인 국가들이 예전의 상황으로 다시 회귀해 버리게 되는 중국이 이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약간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같이 어려지고 그리고 중국은 자기만 어려워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옛날 농민공들에게 했던 전략을 이제 누구한테 하면 돼? 다른 후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같이 정가시키는구나. 같이 정가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국가들 사이에서 요즘 중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는 거야. 특히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좀 편이 갈라져. 그래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돈독한 국가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남미 국가에 많아. 이번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어디야? 미국이 아니야. 시진핑 보러 갔어. 그래요. 브라질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래서 남미 국가는 중국하고의 아직 관계가 돈독해. 그게 왜 그러냐면 남미는 자원 개발하는 방식이 이미 국가 주도형으로 바뀌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원 개발 권한을 국유화 해버렸고 그리고 그 자원을 개발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브라질이나 칠레나 이런 데는 좀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국가가 여기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야, 중국 너 진짜 필요한 거야? 그럼 이만큼은 돼. 아, 너도 좀 너무한다 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들도 얻어갈 걸 얻어갈 수 있다 보니 주도권을 완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상해서 우리 남미 자원을 더 사가주는 거
반길 일이고 반중 감정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대신 중국 때문에 호경기를 너무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백색 가전도 좀 해보고 싶고 자동차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가 또 그거 등한시했네. 자원 많은 나라라서 요즘은 또 캐면 리튬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좀 상황이 달라. 그렇죠. 아프리카는 요즘 반중 감정이 굉장히 높아졌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유화해서 독점적으로 그걸 채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 수반들은 유럽이나 다국적 자원개발 회사들한테 뒷돈이나 받으면서 권한 넘겨주기 바쁜 애들이 많거든. 그리고 또 그런 권한 때문에 내전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과 편먹은 쪽이 한쪽 야당이 그쪽이라면 여당은 중국과 편먹은 쪽을 잡고 이 자원 개발 권한을 놓고 국부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아주 독특한 나라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묻고 더블로가 전략을 했어. 너희 봤더니 그 코발트 많더라. 코발트요? 그게 있었어요? 네 그거 있어. 하여튼 니네 뭐 그냥 한번 조사해봤어 우리가. 우리가 그냥 조사해봤더니 그게 많아요. 근데 니네 그거 딱 보니까 그거 니네 캘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리고 그거 캐려면 그 근처에 마을도 있어서 인부들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거 실어나를 도로도 없고 그거 실어나라서 결국 항만까지 있어야 되는데 항만도 없잖아. 그렇죠. 그거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중국의 전략 전술이야. 그 중국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다 해줄 테니 그리고 그걸 내가 사갈게, 가져갈게 아니면 그걸 자원 개발해서 일부 나누자 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걸로 인한 낙수 효과는 우리들에겐 많이 안 떨어지고 일부 사회 지도층들만 그걸로 인해서 더 부유해진 것 같고 그렇다고 중국이 그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기여했거나 아니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줬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다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온 것도 네. 많고.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그거 개발할 때 일정 부분 나도 지분 태우겠다 해서 뭐 그래 5대5로 하자 했는데 이쪽에서 돈 납입 못하면 이제 그거 내 거야. 내가 99년만 쓰다 내가 돌려줄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중국의 경제 발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지가 않는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중국이란 국가가 패권 국가의 후보까지 올라옴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되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국과 일본처럼 예전엔 중국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국가들. 지금은 솔직히 중국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 버거워.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완성품 조립업체로 남아있을 생각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자체 브랜드 육성하려고 시간 텀 걸리면서 뭐 하이어리니 뭐 한참 샤오미니 이런 거 육성하려다가 야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다. 야 벤츠 사와. 야 볼보 사와. 그렇죠. 모토로라 사와. 이걸로 바뀌어버렸어.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 국가가 된 거야. 상호 호혜적인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된다라는 건 다른 소비처마저도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니 중국의 패권 국가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주고 그냥 와 축하드려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원개발 국가들 둘로 나눠졌지. 어떻게? 대표적인 자원개발 국가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래 중국 열심히 해봐 하면서 중국이 뭐 한다고 했을 때 가끔 같이 투표도 해주고 중국말에 저도 찬성입니다 해주는 사람들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은 요즘 중국색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 이거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가 않아. 남미 국가들도 요즘은 중국 경제가 좋은 것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해 갔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브라질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단작으로 재배해서 전 세계 농산물 수급처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식량 안보도 챙겨야 되면서 뭔가 하여튼 뭐 다양한 걸 추진해보자, 산업 발달도 추진해보자 했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중국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콩이거든. 아, 콩. 이 콩 재배에서 중국이 갖다 바치려고 브라질의 콩 재배 면적이 1990년에서 2005년 이 15년 기간 동안 콩 재배 면적이 2배가 늘었어. 아, 중국 때문에요? 단일 경작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우리? 뭐 이러면서 다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브라질 콩 수출 시장의 42%가 중국으로 가. 중국 때문에 넓혀진 거야. 농사 지으면 절반을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자, 칠레에선 구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광산을 더 개발했거든. 칠레의 구리의 총 수출액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몇 배가 늘었냐면 3배 가까이 늘었어. 정확히 말하면 2.5배 좀 넘는데 하여튼 3배 가까이 늘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예전에 우리 이 자원은 미국처럼 이 자원은 언제 더 부가가치 있는 자원이 될지 모르니 자국에 있는 자원은 안 쓰고 그렇죠. 외국 자원 갖다 쓰자. 우리 예전에 이런 논의도 좀 하지 않았어? 몰라. 계속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중국 때문에 계속 한국과 같은 과학기술 강한 나라, 산업 부강한 나라가 못 되고 있다는 인식도 같이 공고히 해지고 있는 거야. 약간 자원의 저주 같은 그런 게 빠져들죠. 정확한 표현이야. 자원의 저주. 뭐 네덜란드 병이라고도 하고 또 그러게도 불러.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별로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친구가 몇 개 꼽아? 뭐 파키스탄 좀. 파키스탄 엄청난 네, 친구고, 네. 나 미얀마 하나 꼽고, 아, 미얀마에 그렇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도 꼽아. 아, 근데 해당되는 국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친구들이 좀 변변치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친구 하려다가 이거 중국생이 너무 세졌다라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랑 또 경제 교류 많이 하기로 그렇죠. 했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너무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맥락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친구가 없어진 게 지금 중국의 패권 국가를 도전하는데 한 가지 저해된 요소가 있고 이거보다 패권 국가가 되는데 더 큰 저해된 요소가 있어. 사실 친구 아무도 없어도 이거 하나만 숙제를 풀면 중국이 바로 패권 국가가 되거든. 뭐냐 하면 다음 시간에